봄봄봄 민주 토크 콘서트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선 이 민주주의 많은 관심과 애정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울산 보훈지청에서 민주를 주제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보훈 문화제입니다. 이 울산 보훈지청에서 지역 사회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 세 가지 주제로 연중 다양한 문화제 형식으로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민주, 호국, 그리고 독립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행사가 바로 오늘 민주 토크 콘서트입니다. 봄봄봄 약자가 바라봄, 만나봄, 함께해 봄인데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19일이었습니다. 1960년 당시 이 4.19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저희가 역사 교과서로는 배웠지만 정말 이 지역에 와서 4.19 혁명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일 것 같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 혁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기고 고찰하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행사 제목, 봄봄봄, 바라봄, 만나봄, 함께해 봄인데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열사 여러분을 만나보고요. 또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우리와 함께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 행사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봄봄봄 민주 토크 콘서트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고 또 쉬어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주 토크 콘서트를 이끌어 주실 주인공이십니다. 역사학자 임용한 박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임 박사님은 한국역사고전연구소의 소장이시고요. KJ 인문경영연구원의 대표로 계십니다. 또 현재까지 병자호란 그냥 지는 전쟁은 없다. 또 세상의 모든 전략은 삼국지에서 탄생했다 등 많은 역사 도서를 출간해 왔습니다. 현재 또 임용한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역사 이야기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직접 만나 뵈서 토크 콘서트의 시작 정말 이제 알려야겠는데요. 자, 이제 역사학자 임용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과 함께 일단 4.19 혁명 나누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또 여러분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현대사 강연한다니까 궁금해하는 분도 있고 신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오늘 강연 자체가 역사의 디테일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특히 우리의 미래와 현재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사든 고대사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발전도 빠르고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그러한 격동의 시대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저도 저희 아버님이 4.19 저희 부모님이 4.19 다음 날 결혼하셨거든요. 시대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경험과 역사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많은 기대 있고요. 또 여러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짚어주셨듯이 오늘 강연의 주제가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고요. 특별히 이곳 울산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울산에는 4.19 혁명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사연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주인공인 울산 출신의 정임석 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4.19 혁명. 일단 먼저 그 혁명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 역사에서 정말 큰 족적을 남긴 역사적 사건이죠. 네, 4.19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습니다만 196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현대사회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민주화의 과정이고 또 하나가 경제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4.19 혁명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이죠.
다만 그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 성장인데 많은 분들이 4.19의 어떤 민주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4.19 혁명이 지니는 경제 성장에 공헌했다는 부분은 자꾸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 두 가지 축 모두에서 4.19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19 혁명 정치적인 의미는 많이 들어봤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전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따가 네, 더 조금 자세히 이따가. 알려주시기로 제가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도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처음 일단 4.19 혁명이 어떻게 전개됐나 전개 과정을 좀 짚어주세요. 4.19 혁명이 일어난 때가 1960년입니다. 벌써 이제 6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4.19 혁명의 과정, 어떤 절차를 거쳐왔고 그 역사적인 뭐 일어난 배경은 무엇일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는 1960년 3월 15일에 벌어진 정부통령 선거죠. 이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숫자를 못 외워서, 이승만 대통령이 88.7%, 와. 이기붕 부통령이 79%의 네.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이 득표율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만 네. 문제는 이 선거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서 이미 너무나 노골적인 부정선거로 진행됐다는 것이에요. 노골적이다. 아까 저도 숫자를 듣고 놀라긴 했지만 좀 의심을 했죠. 예. 노골적이다. 뭐 투표함을 바꿔친다든가 아니면 무효표를 만든다든가 돈봉투를 이렇게 살짝 살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부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몰래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범죄라는 건 몰래 해야 정상인데, 아, 네. 뭐 이런 말 하기 좀 이상합니다만, 이 4.19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당시 집권층이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건지, 위기감의 정신이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인지 너무 노골적인 선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이 민주화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논란은 이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니면 저희 선생님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수법 쓴다, 저런 수법 쓴다. 학생 때도 참 많이 들었는데, 뭐 투표함 바꿔치기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아예 투표함을 그냥 통으로 바꿔쳤죠. 뭐 집어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만들어 놨다가 바꿔쳐가지고 나중에는 사는 주민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와서 또 나중에 태우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후대 얘기지만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피아노표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이제 무효표 만드는 방법인데, 아, 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이쪽 당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손에 인주를 잔뜩 묻혀놨다 이렇게 넘기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찍어가지고 무효표 만드는 거. 이거 잘. 안 볼 때요. 그래서 피아노표 그냥 이렇게 검색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막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유치한 수법이고, 네. 그냥 사전에 비율 맞춰서 투표함을 다 갖다 놨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넘쳐난다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사전에 너무 노골적으로 했어요. 네. 당시의 한국 사회는 지금 같지 않고 농촌, 그러니까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주변도 그 당시에는 거의 농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농촌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다 어쨌든 동족촌락이에요. 그러니까 동족촌락이라고 한 마을만 사는 게, 한 집안만 사는 게 아니고 대체로 이래 뭐 일가, 15, 뭐 15세대, 15세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시골서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서 뭐 공무원 되신 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좀 그쪽 관청 일을 하신다거나 경찰이 되셨다 그러면 미리 가서 이제 친인척들한테 이제 이걸 뽑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즘처럼 뭐 이렇게 이 정당은 잘못됐으니까 이 정당을 찍어도 이게 아니고, 이 마을에서 표가 몇 퍼센트 안 나오면 제가 승진 못 합니다. 여기 안 나오면 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동네에 뭐 연세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시골에 몇 가구 됩니까? 그 마을에서 표 나오면 누가 누구 찍었다는 정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지난번 선거 때 요 마을에서 우리 집안이 다 저쪽 찍었는데 저 이름은 진급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진급한다 못한다는 지금처럼 당시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좀 출세하고 잘 산다가 아니라 생계가 어렵다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사니까 이런 걸 부탁을 하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한다는 거예요.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3월 15일 날 선거하기 전부터 시위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학생단체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 모양이니까 선거 당일날 이제 나간다. 그래서 선거 당일날부터 시위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미 전조가 충분히 있었고 그걸 본 사람들은 답답하고 화가 났을 텐데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 가만히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네.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제일 먼저 이제 터졌던 곳이라고 하면 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사건이 터졌던 게 마산이었어요. 네. 당일날 학생들 중심으로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사실은 그날 벌써 발포를 합니다. 발포를 해서 희생자가 생기고 4.19 하면 유명하지만 그때 학생이었던 김주열 군이 이제 최루탄에 눈을 맞아서 총탄에 맞은 것보다 최루탄에 또 맞았기 때문에 이게 그 참혹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바다에 버린 이제 시신이 4월 12일 날 떠오르게 되고 이게 보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것 전에 이미 사람들이 이 선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기폭제가 되면서 이제 전국적인 시위로 터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경찰이 국민을 향해서 발포를 했다. 그 과정 속에는 이런 처참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정부는 이 사태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이제 흔히 쓰는 법이 항상 이제 공산당의 배후에 있다라는 아하. 거였고,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한국 전쟁 끝난 지 벌써 10년도 안 됐죠.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의 대이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또 남쪽에서 넘어가신 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념 대립 같은 건 일상의 문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제 6년, 8년 전에 가족들이 헤어지고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긴 있었죠. 네. 사실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될 거지. 공산당이 배후에서 조정한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납득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회 현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또는 자유당 정권이, 제가 좀 말을 짧게 했습니다만 부정선거 이전에 정치 깡패에 동원하고 이러는 사건들은 이미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이 개입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문제 자체도 사람들에게는 이제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민심이 보통 뭐 천심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은 유서 깊은 철학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에서 그냥 권력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으면 네. 딱 좋았을 텐데 반대로 나가죠. 사실은 4월 18일 날에 서울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졌는데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밤에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 깡패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 정치 깡패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조폭들이 아니고, 네. 조폭들이 아닌 게 아니라 조폭이 그렇게 많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폭들이 무슨 청년단, 반공청년단 같은 걸 만들면서 상당히 그런 조직을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 조폭들이 아니라 어떤 무슨 특정 단체처럼 확산이 되죠. 이들을 동원해서 고려대생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 유명한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네. 그 다음 날 서울 전역에서 이제 시위가 폭발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들으니까 저도 그때로 돌아가면서 좀 긴장감이 드는데요. 근데 그때 발포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4.19가 흔히 학생 시위라고 그러지만 학생들만 참여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시위나 운동, 이런 아무래도 조직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가장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 학생들이잖아요. 그 네. 서울이라는 곳은 워낙 뭐 정치 1번지고 전국에서 이제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니까 대학생들, 사실은 고등학생들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시위가 시작됐는데, 당시 학생 시위대가 제일 먼저 몰려갔던 것은 경무대가 아니고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이 지금은 여의도로 갔지만 그때는 지금 서울시의회가 있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 앞에 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또 학생들이 보니까 저 앞자리는 이미 딴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왔던 학생들이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냐하면 세력이 아마 모이니까 이제 더 우리가 세졌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로 가자. 그래서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으로 가게 되니까 1시 40분쯤에 청와대를 지키던 경찰관, 그러니까 경무대를 지키던 경찰관들이 발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경찰이 시민을 향해서 발포한다. 뭐 지금도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부정선거를 정말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발포로 확인하고 정말 끔찍하네요. 네. 네, 이렇게 돼서 발포가 되니까 시위대도 경찰서를 습격하게 되고 또 일부는 무장을 해서 경찰한테 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총격 사건이 서울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아무튼 간에 시위대가 무장을 했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이런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경찰들이 모여서 발표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데나 쏘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사실 병원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당시 어떤 분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쓰러진 학생들을 안고 트럭에 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응급실이 꽉 찼더라. 네. 딴 병원에 가야 되니까 병원 직원이 적십자 깃발을 주더니 이걸 꽂고 가라. 그래서 그걸 꽂고 갔는데도 발사가 돼가지고 그분도 이제 부상을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4.19 희생자가 서울에서만 100명에서 130여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85명 사망에 부상자 6천여 명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통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망 날짜 자체가 이틀까지예요. 근데 총격을 당해서 며칠 후에 사망하신 분도 많고 그러시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애매하죠. 한 10년 고통받다가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통계가 안 잡힌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185명 정도, 부상자 6천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피해 그 당시 장면도 참 처참했을 것 같은데 이걸 다행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래도 그런 분들의 어떤 반발과 희생이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 또 자유당 정권도 붕괴를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쉽게 내놓은 건 아니었어요. 네. 막후에서는 군을 동원하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송회찬 장군이 이거는 끝까지 거부를 했고 당시에는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압력이 들어왔어요. 군부에도 압력이 들어오고 경무대에도 압력이 들어오고 군은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엄령이 나오고 군이 오긴 오지만 이제 시민을 진압하지는 말고 질서만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 군이 개입했다기보다는 정말로 어떤 중립을 지키게 되죠. 노력을 하고. 그 4.19 사진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그 탱크 위에 시민들이 같이 깃발 들고 올라가서 있는 장면인데 아무튼 군이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고 우리 시위대하고 동조하게 되면서 정부로서는 자유당 정권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된 것입니다. 네. 그 독재라고 하면은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또 독재자 본인한테도 장기적으로는 불행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수단 내전의 이슈도 있지만 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독재, 내전, 민주 항쟁, 탄압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정말 많고 그 나라도 여전히 많은데 이 독재자들이 끝이 다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국민을 괴롭히면서까지 본인의 무엇을 지키려고 할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권력욕 아닌가? 그 권력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또 노골적인 부정선거라든가 또 국민을 향한 발포라든가 어떤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또 박사님께서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게 뭐 역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희도 젊었을 때, 야, 저 정말 왜 저러냐? 그러면 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권력을 안 가져봐서 그래.
네. 이 권력이라는 게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작은 권력이라도 사람은 정말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미로 권력욕이라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욕망이라 자기가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겠다는 성취욕 자체는 나쁜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욕망을 달성하는 방법이죠. 권력욕에 취했다는 것은 권력의 욕망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권력에는 책임이 다릅니다. 권력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처한 시대적 형편과 미래의 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나는 권력을 누리고 지금 이것만 잘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권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밑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쫓아내자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권력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적 사명과 책임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 자유당 정권에서는 이 모든 게 결여되어 있었어요. 네, 결여됐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토크 콘서트가 기본적으로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굳이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4.19 혁명 자체를 배우고 그다음 울산에서 이 혁명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보고 그다음에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방향성에 대한 고찰로 가려고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4.19 혁명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배경은 어땠고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시대적 사명에 대한 무지, 뭐 책임감 혹은 뭐 책임감 결여, 권력욕 뭐가 어떻게 결여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과 책임감과 방향성이 결여되니까 권력력이라는 게 부당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60년이면 한국 전쟁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았을 때예요. 전쟁의 상처, 이념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전쟁의 피해에서 복구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던져줘야 하는 시대였는데 당시는 그런 것이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를 못했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발전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이 진짜 부족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어요. 그 당시 미국 원조가 줄어들면서 특히 젊은이들 취업난이라든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인데 취업난이 있는 것과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건 다른 것이죠. 그렇죠. 당시 한국 사회는 진짜 어려웠어요. 1960년대 한국의 GDP가 39.59억 불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인 거죠? 이제 비교를 위해서 잠깐 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39.59억 불인데 일본이 443.1억 불이었어요. 네. 이때도 일본이 아직 완전히 부흥하기 전입니다. 영국이 732.3억 불, 멕시코가 130,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41.96억 불이었습니다. 그때 나이지리아 국민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참 불쌍한 나라라고 적혀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미국 5,433억 불. 와, 1960년대 우리나라가 가난하다는 건 저도 배웠었지만 이렇게 수치로 알려주셔서 좀 놀랐어요. 300이 아니고 39.59억 불이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었고 미국이 5,433억 불이니까 계산이 곧바로 되진 않지만 뭐 대강 100분의 1도 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로 가난했고 또 아프리카의 거의 나이지리아 수준과 비슷했다. 아프리카 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아, 아프리카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당시에 그렇죠. 당시에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네.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이 20조 8,900억 불. 역시 세긴 세요. 한국이 1조 630억. 지금 세계 15위입니다. 나이지리아가 꽤 세요. 5,140억 불. 그러면 뭐 어느 정도죠? 아프리카 1위예요. 아. 그리고 세계 28위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아무튼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에서는 1등 국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기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넘죠. 이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나이지리아가 뭐 거의 약 122배 정도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는 260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근데 제가 이게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한국이 60년 만에 200배, 300배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주역은 역시 배운 학생들,
한국의 교육열이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회에서 당시에 이런 잠재력을 국가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잠재력을 올바로 키워나갈 비전을 주질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민주주의를 좀 이끌고 성장시켰던 원동력 중에 교육열도 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잘 네. 알려져 있으니까. 이미 1950년대 중반 선거에서 자유당 인기는 폭락을 하기 시작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기적으로 56년 선거, 60년 선거에서 상대 대통령 후보가 사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저 당선되는 거였어요. 진짜 문제는 부통령이었는데 자유당 정권이 비전을 주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반발이 커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 과제가 생겨요. 당선은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기정사실이지만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야 된다. 또 하나 이 양반이 나이가 그때 80대 중반이었으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러니 후계자 구도를 키워야 되는데 부통령은 정작 56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떨어집니다. 이기붕 씨가. 이렇게 되니까 부통령을 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당선될 사람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지 못할 사람도 압도적인 표차로 아하. 이렇게 되니까 노골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이죠. 앞서 짚어주셨던 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 여러분과 시민이 피를 흘리게 돼서 만들어졌던 혁명, 4.19 혁명입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역사인데요. 이 감사를 하고 또 고마워하려고 해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가 좀 뜻깊게 혁명을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사님, 4.19 혁명의 의미, 역사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세요. 저는 국가와 정권의 역할이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네. 근데 전혀 국민이 능력이 없다면 정말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면 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한말에 한국에 왔던 서양인들 처음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한국에 오면 세상에 뭐 이거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있어. 서양 사람들 기준이에요. 네. 한국에 온 사람은 대체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온 사람들인데 중국하고 일본을 봐도 야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교육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이제 한국 조선 노동자들을 만나면 야 이 사람들 어떻게 교육시키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 기록에 보면 다 놀라운 게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네. 빠른 그 요인들도 좀 이따 짚어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골에서 자기가 아프리카도 가보고 어디 가봤는데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자동차 같은 거 가르치려고 하면 와 이러고 막 10년이 지나도 못한다. 그냥 똑같이 한국에 와서 낯들고 있는 농부에게 자동차 가르치려고 하면 엄청나게 열성적인 청년이 와서 뚝딱뚝딱하고 어머.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학습력.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국민이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 왜 이러지? 네. 오히려 상류에 이렇게 높은 분들을 만나면 우리 국민들은 무지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다가보면 안 그런데 한국 사회가 우리가 고도 성장했다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고도 성장의 비결은 이미 한말부터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식민지 시대가 되니까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1960년대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오랫동안 눌려있던 잠재력을 국가가 키워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누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4.19라는 것이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역사를 보면 불행하고 안타깝고 우리는 60년이라는 시간도 너무나 긴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시절 내내 우린 언제 민주화되나 그러다 잠 못 이루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 인생으로 보면 너무 아깝죠.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그래도 우리가 훌륭하게 민주화되고 경제가 민주적으로 굴러간다고 하는 나라는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을 빨리 겪었고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들도 지금 가보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좀 트러블이 많은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이 민주화 경제가 되느냐?
제가 볼 때 민주화는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법과 제도가 갖춰야 돼요. 그리고 교육과 시민 의식을 포함해서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아도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소양이 없으면 얼마든지 왜곡됩니다. 이건 뭐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어, 세 그리고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문제, 독재에 대한 한거. 우리 몇 년 동안 어디 봄 많이 봤습니다. 이번 주제가 봄인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어디 봄. 그나다리 봄이 왔느냐? 지금 더 심한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됐다기보다는 굉장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나라는 60년대 한국하고 비슷한 시기의 성장 시기인데 지금도 그때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근대 국가들이 성장할 때에 갑자기 이제 산업화되고 하다 보면 결국 인맥으로 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적, 과거에 안 좋던 지역적 어떤 관습적인 구조에서 갑자기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저가 친척이라고 해서 서로 가게하면서 돕고 있는데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서로 잘 도와요. 아름답게. 근데 갑자기 제가 거대 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막 떼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인정이 아니라 부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네.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권력이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돼서 민주화가 없이는 절대로 경제 성장도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카르텔이 되면 과거에 아까 낯들고 자동차 수리를 하려던 청년이 네. 또 좌절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악순환을 밟게 그렇죠. 되는 구조네요. 그래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이란 건 절대로 떨어져서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 요즘도 이상한 얘기들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절대 떨어져 되지 않아요. 이 과정을 4.19 혁명이 단축시켜줬다는 거죠. 한국 사회의 무서운 교육열과 결국 4.19 혁명으로 인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위가 학생들만 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학생들이 촉발하고 시민들이 나왔지만 한국의 대학이라는 게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면서 민주화 교육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학생운동에 가입하고 시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살면서 민주주의와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 취업하고 살아가게 되고 이분들이 실제로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사회적 민주화를 하는 소양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당겨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우리들이 좀 거래하는 게 어때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도 민주화를 부진하게 겪고 있는 나라들 보면 어느 한 요소에서 결여된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삼박자가 다 갖춰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4.19 혁명이라는 것이 민주화를 앞당겼구나. 그리고 울산이라는 곳에서 민주화라는 거, 4.19 혁명이라는 게 참 뜻깊은 무엇이 있었구나. 평소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사람의 이야기, 지역의 이야기 역사적으로 참 재밌게 풀어주시는데 저도 참 궁금해요. 울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것 중에 또 중심 인물로 정임석 열사분이 계십니다. 울산의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데 아주 주축이 된 분이신데요. 이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4.19 혁명의 경과와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부까지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 일부의 결론은 4.19 혁명을 이루고 또 희생당한 분들에게 우리가 참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날의 희생자 중에 울산에 계셨던 울산 출신 분이 계셨다는 것.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임석 열사신데요. 제가 먼저 정임석 열사 어떤 분이신지 배경과 여러 과정들, 성장 과정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석 열사는 1936년 3월 26일 현재는 울산광역시 북부 천곡동 47번지 속심이 마을 여기에서 차로는 한 북쪽으로 한 30여 분 가고요. 네, 그냥 대중교통으로는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곳에서 보통 농민의 아들로 출생을 하셨고요.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3형제 중에 막내였는데요. 당시 이 마을이 울주군 소속이었어요. 행정적으로 아주 한적한 농촌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농소초등학교, 농소중학교를 거쳐서 울산 농림고등학교, 이제 현재는 울산공고죠. 울산공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또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 이제 2학년 재학을 하고 계시는데 4.19가 이제 터진 거예요. 학생 시위대와 함께 선두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무대 앞에서 경찰이 쏜 총탄에 서울대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다가 4.19가 일어났던 거의 일주일 정도 후가 된 4월 25일 안타깝게도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4월 28일에 유해가 울산에 도착을 했고요. 농림고등학교 후배가 운구를 해서 울산 군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유족, 또 지역과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 여러 단위에서 참여를 하는 추모 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모 사업회도 결성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임성 열사 약전 살펴봤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임성 열사와 울산의 4.19 운동, 박사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4.19 사망자 통계를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희생자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서울뿐이 희생당한 건 아니죠. 특히 학생 데모가 주축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몰렸던 지방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울산 출신의 희생자는 이분 한 분이세요. 그때 경무대 앞에서 총격이 시작되니까 아마 최초의 총격 때 그쪽에 계시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당시 집안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시골에 전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23일에 이제 전보를 받으셔서 기차표도 구하기 힘든 시절이고 서울 부산까지 가는데 거의 10시간 뭐 이상 그렇게 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서 25일 아침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중환자실에서 만났는데 1시간 정도 그래도 이제 얘기는 조금 나누시고 1시간 만에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네, 당시 뭐 대학생이었으니까 아주 젊은 나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학생이라는 신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물었어요. 뭐 학교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자랑이기도 하고 개인의 가족에게 자랑이면서 지역의 자랑이기도 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나. 가족분들이 정말 소중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우리 장한 아들 지금도 곳곳에서 정말 유명한 대학교 가고 하면 이렇게 배너를 걸잖아요. 축 누구 어디 대학교 진학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상심이 크지 않았을까. 지역에서도 좀 마음이 아팠겠다 싶습니다. 그때는 대학생이 아니라 사실 고등학교만 가도 농촌에서 인텔리였습니다. 네. 왜 자유당 시절 얘기하면 나오는 유명한 정치 깡패 얘기들 있잖아요. 한 명만은 대학생이었어요. 깡패 중에 대학생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 또 누구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얘는 깡패할 애가 아니라 좀 키워서 회장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회장이 그 회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장에서 회장님.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사형당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한 시대를 유명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고등학교 출신만 해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마을이 사실 큰 마을이 아니었죠. 작은 마을이죠. 네, 50가구 세대 안 됐다고 제가 들었고 그 일가분이 한 15세대 정도 사시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울산 농고 가셨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서 이미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 동창 친구분들 중에는 지역 유지가 되신 분도 꽤 있으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형님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셨는데 이제 막내는 그래도 공부를 시키자. 네. 그래서 형님이 아마 아버지처럼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형님이 밀어주고 해서 서울에 가서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정임성 열사님도 본인이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강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자식이 대학생이든 아니든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부모가 마음이 편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뭔가를 살필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이야기도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 개인사 속에서 또 사회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적 의미가 어떻게 숨겨져 있냐 하는 걸 아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당시 그 당시에 고등학생, 서울에 다니는 대학생점은 굉장히 어떤 책임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극단적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출세해서 집안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제가 대학생일 때도 그런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때도 시위도 많이 하고 학생운동도 많이 하던 시절인데 내가 참 사회적으로 이런 일 하고 싶지만 내가 감옥에 가고 하면은 우리 집안과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받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라고. 그전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취직하고 이래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운동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분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꼴목대장 하시고 되게 세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또 굉장한 용기도 있고 네, 주도적인 리더십도 있으셨나 그래서 봐요. 아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식을 가졌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좀 알려진 게 참 없어요. 네. 어쩌다가 뭐 그러셨는지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는 건가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4.19 혁명은 그 후에 군사정권 시대에도 4.19를 부정하진 않았죠. 4.19 묘지도 있었고 네. 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 좀 껄끄러운 행사였고 학생 시위는 내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장려도 못하고 노골적으로 탄압도 못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큰형님이 공무원이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조심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학교 쪽에도 저도 깜짝 놀란 게 한양대학교에서도 아직 이 기록을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알면서도 이제 말을 못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추모 사업도 그 직후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그 장례를 매년 이제 그 유명한 정치인분들도 지금은 이름 되면 다 아시는 유명한 정치인분도 꼬박꼬박 참여하시면서 행사도 했는데 항상 그것이 행사는 하되 기록 정리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좀 이런 분들이 그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다지고 이런 고민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설득을 하시고 보호가 돼서 좀 이야기도 남기고 스토리를 남기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에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 또 쉽게 얘기하거나 글로 남기기도 어려운 분위기였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는 계속되는데 기억은 남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슬프시니까 사진도 다 태우고 편지도 다 태우고 뭐 장례하던 날에도 이제 의복 같은 거 태울 때 아예 책도 다 태우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기록이 안 남으셨다고 해요. 참 슬픔이 당연히 크셨을 테니까 그런 기록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태우고 하셨던 내막도 있었고 참 근데 그렇지만 4.19 혁명과 울산이라는 그 중심에 정임성 열사님께서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 의미까지 같이 짚어보고 있어요. 대학생이 가지는 신분의 중요성도 짚어주셨기 때문에 당시 그 큰형에게 이제 두 분이서 서신을 교환하던 게 있다면서요? 그런 게 조금은 남아 있는데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이분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너무나 죄송한 게 은혜를 갚지 못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 서울에서 대학생이 되고 정도 하면 온 집안의 후원을 받으니까 내가 집안의 은혜를 이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게 거의 마지막 말씀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시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고민을 안고도 시위 선두에 섰다는 것이 저도 그 시대를 겪어봤지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사회적 책무와 가정적 책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둘 사이가 조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를 떠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큰 국가와 미래의 큰 뜻을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훌륭한 분이고 그런 부분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죽음, 고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으로서의 성공과 사회적 책임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감이란 게 사회를 바꾸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오늘 ROTC 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꼭뭐 여러분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제복을 입고 있으면 또 이게 사회적 책임, 공적인 책임감이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뭔가 좀 어깨가 무거워 보이세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러신가요? 제 주변 친구들 보면 참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뭐 아시겠지만 나이 들고 사회적으로 가면 이런 거를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사회는 개인이 그런 책임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회가 그런 책임 가진 사람들을 찾고 발굴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스펙이 되어야죠. 그래야 그 사회가 올바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임석 열사 같은 분을 기릴 때도 독재 정권에 희생된 청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런 개인, 정말 이런 시골에서 엄청난 한 집안, 이건 집안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의 삶을 쥔 자신의 존재로서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참 열사님께서 그 개인적인 것에 더해서 사회적인 책무까지 다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역사적 발전도 이런 것이 과언이 아닌데요. 또 여기에서는 당시 좀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책임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느끼는 이 책임감도 더불어 느끼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되는 점도 있고요. 또 개인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사회적 의미를 내가 무엇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일종의 울림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항상 점점 말씀을 들을수록 더 궁금해져요. 어쩌다가 이 울산일까? 울산은 어떤 곳일까? 4.19 혁명이 이렇게 발생할 때 열사님이 이렇게 용기를 내셨던 과정에 울산은 어떤 곳일까? 네,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 지역은 특별히 야당, 민주화 투쟁이 강한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여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동네 분들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는 더 셉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누군들 안 그렇게, 특히 이 시절에 그 부정선거를 겪었던 시대에는 모두가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그런 분노를 어떻게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키느냐, 국가 발전으로 승화시키냐는 부분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울산이라는 지역은 당시 그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자유당 시절에도 좀 무소속 성향이 강하고 자유당 정권으로 이제 당으로 의원이 되신 분들도 가만히 보면 지역사회 이런 기반 속에서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소속 경향이 강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정, 분노 이런 것에 대한 표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당을 지지한다, 우리가 이러한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임석 열사 소식이 들리고 장례가 치러지면서 곧 직전부터 이제 여기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나고 이제 시위가 좀 촉발이 되는데, 이것이 여기 특징이 그런 그 부조리에 대한 분노로 나왔다는 거야. 자유당 정권이라는 어떤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공무원의 부정에 대한 이슈로 나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건 가장 본질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정당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참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은 참을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것이 전제된 다음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당시 기록에 보면은 뭐 그냥 사회가 다 이게 반민주 시위를 그러니까 반독재 시위를 하니까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라든가
어떤 합리사에 대한 열망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간직하고 또 그런 부분에 간직했던 분이 희생이 되었다는 데서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 나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역사회, 내 친인척 중에서 함께 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되새기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울산 출신의 정임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독립적으로 혹은 주체적으로 어떤 것에 반대한다, 4.19 혁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에 좀 그런 데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참여를 하셨다는 점에서 울산이라는 곳의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또 그 개인의 참여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저희가 더 귀 기울여보게 되는데요. 근데 기록이 아까 많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4.19 연구도 어떤 정당, 단체, 집단의 강령 이런 거 위주로 되어다 보니까 자꾸 어떤 정제된 논리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의 삶, 이분도 예를 들면 그날 평소부터 뭔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서울에서 행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본연적인 사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날 부정선거에 나오게 된 건지 이런 잘 디테일한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제가 이번에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저희 외삼촌이 한양 공대를 다니셨는데 같은 학년이시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아. 같은 학과 같은 동급생. 거기까지를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외삼촌도 돌아가셨어요. 아, 좀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운데 살아계셨으면 한번 물어봐 봤을 텐데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리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4.19 희생자분들이 4.19 서울에 있는 수유리 4.19 묘지에 계신데 이분은 이제 선산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안에서도 되게 이것이 어떤 중요한 것이겠지만 역사적 인물이란 집안의 인물이 이전에 사회적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역사적 인물의 가치는 결국 그분의 삶이 어떤 교훈을 주고 그 교훈이 어떤 울림을 주느냐예요. 그래서 그런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차라리 좀 더 공적인 장소, 공원이라든가 해서 저는 성역화라는 말을 참 싫어해요. 왜 우리는 이걸 성역화라고 할까? 성역화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그런 이야기도 적혀 있고 하는 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교육의 장으로 기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안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의 역할과 삶을 우리가 오랫동안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울산에서 평생 사셨던 분들, 또 여기 울산에서 뭐 최근에 사셨던 분들이든 간에 4.19 혁명이 울산에서도 있었는데 정임석 열사, 당시 그냥 대학생이었던 한 사람이 참 주축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되신 분, 정말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4.19 혁명 늘 배워왔지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또 울산이라는 지역 자체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아셨으니까 같이 나눠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록을 더 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임석 열사에 대한 이 추모 행사, 이 부분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추모 행사도 이제는 좀 더 보편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뭐 사회적인 차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면 좋을까요? 뭐 공원 조성 뭐 이런 거 좋을까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 큰 비석이 쓰는 것보다 네. 우리가 늘 찾고 방문하는 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라마다 장례 풍속이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외국에 어디 갔을 때 유럽에는 왜
교회 묘지 같은 식으로 돼서 좀 우리하고 좀 매장 제도가 다르니까 뭐죠 이렇게 납골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좀 비석이 많잖아요. 그 마을이 어떤 동네냐면 중세부터 군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유명하더라고요. 십자군 참전자도 있고. 네. 그 마을에 이렇게 그 마을 묘지가 있어서 가봤더니 뭐 그냥 한 수백 년 동안 전쟁터에서 전사하신 분들 이 그냥 줄줄이 있어요. 네. 근데 항상 그걸 우리 막 크게 멋있게 하진 않는데 쭉 해놓고 마을 사람들이 항상 와요. 1차 대전에 뭐 보불 전쟁 때 돌아가신 분 뭐 이러면서 그분들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약간의 스토리가 있고 네. 저는 거대한 비석을 세우고 거대한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되게 부담 가질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은 결국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뭐 직업이 공부하는 건데 네. 제가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할 때도 내가 이걸로 빨리 해가지고 이번에 어디서 상 타야지 이번에 이걸로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올 땐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키가 몇 센치였을지 정말 독살을 당한 건지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그게 궁금하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어떻게 죽었든 내가 알 바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그거를 찾아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학자라는 연구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무감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지식을 찾아줘야 되는데 사실 고민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러면 나폴레옹의 삶 속에서 내가 더 찾을 수 있는 건 없을까? 나폴레옹의 어떤 행동 중에서 우리 역사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없을까? 그것은 끊임없이 바뀌니까 그런 의무감에서 보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뭐 별것도 다 하는 것도 제가 저 옛날에 유튜브 하니까 제 동료 학자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고 잔재주가 많으냐. 네. 사실 그 소리 되게 싫어요. 잔재주가 많은 게 아니라 나는 필요성을 느끼니까 하는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왜 해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어제도 편집하느라고 서너 시간을 고생했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네.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는데.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임용한 팁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걸 하는 건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필요한 이야기와 필요한 스토리와 그 공감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찾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사명감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반드시 거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는 국가는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의 한 부분으로서 정치라든가 사회 제도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싸움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사회 제도와 정치 제도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함정에 또 빠집니다. 왜? 그 제도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본연적인 자세와 마음과 계층이 없다면 제도는 제도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인생이라는 건 이론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사회적 존재로서 나를 자각하고 그 사명감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정임석 열사의 이야기도 좀 오늘 제가 짧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집안과 개인의 고통과 고민 정말 그런 편지 하나라도 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참 지금도 고학을 하고 빨리 해서 취직해서 가정을 도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문제, 이런 고민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역사나 교훈보다도 큰 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교육적인 자리로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네. 사료나 그분들의 친구들의 좀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같은 바람을 갖게 되는데요. 처음에 책무나 책임 말씀하셨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K장녀 출신이어서 그런지 뭐 여러분도 하나쯤 각자의 가족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갖고 계신 책임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뭐 동전의 양면처럼 늘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일상 속에서 이미 민주주의를 살고 있고 앞으로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그런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현대 민주주의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성장을 위해 어떤 참여를 해야 하는가 이 과제 부분에 대한 머리를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4.19 혁명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이 긴 과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때 4.19 혁명, 미완의 혁명이라고도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혁명이 바로 이제 있고 나서 곧바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또 들여졌습니다. 또 지금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국가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사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가? 이게 본연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도 사실 굉장히 우리의 개인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것들로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한번 여쭤보고요. 많은 분들이 노력과 희생을 하셔서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그 과정에서 좀 질문이 좀 여러 개입니다만 제가 좀 이어지는 생각들을 한번 같이 모아서 드려봅니다. 또 완성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네. 또 말하면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지성인들이시니까 그러시죠. 좀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 체제는 왕정이에요. 민주주의는 인류 문명의 초창기에 잠깐 태어났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한 지 사실 200년밖에 안 됩니다. 200년도 앞선 나라고 우리도 사실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짧은 체제예요. 그러면 이 민주정이라는 건 왜 잠깐 등장했다가 반짝했느냐? 네. 민주정이라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정리된 제도로 알 수 있는 건 역시 그리스의 고대 민주정이죠. 그때 네. 이 고대 민주정이라는 것이 그것도 아테네에서 잠깐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역사가 아주 짧았다고 하셨고요. 그 정말 짧았어요. 네. 근데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잠깐 등장했고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제도가 그 시간의 공백을 생각하자면 거의 200년 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나라 중에서 지금 우리가 21세기 이상을 살고 있지만 진짜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하면 많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왜 이렇게 이 민주주의 하나 성취하는 게 어렵고 복잡하고 복잡다단한 사연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그리스의 고대 민주정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고대 민주정하고 현대 민주정은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회가 갑자기 민주주의를 채택할 때는 네. 두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하나가 고대 그리스의 다른 폴리스에 비해서 아테네가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였고 어떤 새로 올라오는 사회계층, 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한마디로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무역하고 상업하고 이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회가 다양해진 거죠.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까 갈등도 많이 생기고 이 간단한 투표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자 두 가지 대안이 나오게 돼요. 어떤 두 가지요? 여러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뭔가 타협하고 협력해서 방법을 찾자. 아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옛날에 대학 때 조금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으니까 저희는 이제 민주화 투쟁 시대에 살았으니까 병이 뭐냐면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민주주의를 하고 가야 돼요.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 위쪽 선배님들은
대학생들이 먹으러 가면 뭐 있겠어? 짜장면, 짬뽕이지. 아니면 라면이고 무슨 스테이크 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갖고 맨날 고민을 해요. 네. 그러면 대장님이 야 어디로 가 이렇게 하면 딱 가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민주적이 아닌 것 같은 것이야. 대학교 1, 2학년 때 마음으로 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워낙 이제 민주주의에 열망이 강했으니까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별것도 아니고 짜장면, 짬뽕, 라면 갖고 배고파 죽겠는데 사람 40명이 토론이 안 됩니다. 이게 결정이 안 나요. 네. 30분, 40분을 이걸 갖고 싸워요. 그러다 보면 또 원망이 생겨요. 네. 왜 우리는 맨날 뭐 먹으러 가냐? 나는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논 하다가 대장님한테 위임하자. 우리 이런 거로 싸우지 말고 회장님의 중요한 역할이 이제 조절하는 거야. 어제 라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간다.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참이 단순한 논리 같지만 의외로 인간 사이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좀 솔직히 지금도 그런 일은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한데 이제 그런 면들이 이게 사회 체제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리스 사회에도 민주정과 소위 참주정이라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참주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민주정의 약간 독재적인 형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왕정으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일하게 되죠. 그럼 참주정하고 왕정이 다른 것은 왕정이 그냥 왕이 내가 최고야라고 때려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이 다양한 사회를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신분제, 직업 이런 거로 나눠서 너희는 여기서 이걸 해라. 너희는 이걸 해서 범위를 결정해 주고 그 범위를 유지하는 제도를 관리하는 거죠. 이게 왕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정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형태로 지속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아까 다원화돼 있고 이런 개체들도 있지만 그런 걸 억압하기 위해서 사람 수도 많아지고 통제도 안 되니까 이 억압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창의가 억압되고 뭐 창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개인의 혹은 집단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도 되고 수용이 돼야 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현대 민주주의다. 하지만 이게 민주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좀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박사님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세계에서 지금도 많은 독재와 권위주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행위자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억제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느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질문은요. 이미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을까?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진짜로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제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현대 민주주의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좀 복잡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신데 왕정 체제라고 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분제가 네. 너 당신은 이렇게 사셔, 난 이렇게 살겠어. 이러면 그게 불편하면 벌써 다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냥 편해지는 예, 거죠. 전 세계 어디나 귀족이 노비보다 많은 나라는 절대 없어요. 그렇네요. 귀족이 노비보다 많으면 그게 노비입니까? 노비가 귀족이지. 그렇네요. 항상 상류층보다는 하위층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생각에 상류층한테 뭘 많이 갖다 줘요. 그럼 하위층이 왜 참죠 그걸? 편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역사학자도 책임이 있는데 옛날엔 이걸 별별 해석을 다 했어요. 네. 그게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뭐 이렇게 한다 뭐 별소리 다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키울 때 한 7살 때까지 말 잘 들어요. 부모한테 효도해라 어쩌라. 10대 되면은 안 듣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해도 솔직히 다 겪었잖아. 정말 교육으로 네. 당신은 노비인데 맞아야 돼. 왜 맞습니까? 넌 그렇게 태어났어. 맞아. 그거를 아침부터 밤까지 외우게 시킨다고 걔가 그걸 끝까지 들을 것 같아요. 인간은 절대 안 듣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해관계를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창의라든가 어떤 발전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냥 좀 아쉽고 억울한 것도 많지만 이게 최선이다라고 살 수 있고 순응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정이라든가 또 왕정이 왕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제도와 법과 국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는 절대 일방적인 탄압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갑자기 창이라든가 이런 걸 못 견디게 되느냐? 사회가 개개인이 사회가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니까 창의가 주는 역할이 커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척해도 네. 뭐 저 단상을 들어서 옮겨라. 저 못 들어서 옮깁니다. 당신 배웠잖아. 제가 배운 지식에는 저거를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창의적이라든가 네. 도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저걸 옮긴다고 나한테 뭐가 떨어지겠어요? 무슨 의미가 네, 있겠어요? 저 밑에 무슨 금덩이라도 있다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도저가 나오고 뭔가 포크레인이 나오면 저런 거 가볍게 제가 혼자 조정해서 저걸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지하 100m의 금덩어리가 있다면 제가 100m는 못 팔려나? 약간 포크레인으로 파서 얹을 수 있어요. 저 혼자도. 이렇게 되니까 과학기술의 발전, 흔히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 개인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지고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해커라면 오늘 요만한 컴퓨터 하나 넣고 쳐서 100억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창의와 변화, 도전이란 개인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무한정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놓고 당신은 이것만 하죠. 너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네. 이게 요즘 도시화가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긴대요. 이거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 정육하는 카스트 하는 분들 잘 살게 되니까 도시의 정육점 같은 게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어떤 카스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근데 카스트는 카스트로 못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네. 버는 카스트는 빨리 도시로 가서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돈을 못 버는 카스트는 제발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이대로 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화되는 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가 증폭돼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성장하고 변화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러는 쪽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왕정을 깨트리고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달라. 자유를 달라.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산업혁명 후에 어떤 나라는 경제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더 독재로 가느냐. 네. 이것이 자유롭게 성장할 틀이 충분히 안 보이는 사회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어떤 틀을 새로 짜주고 이걸 유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정육점 카스트는 이제 도시로 다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신 만드는 카스트는 돈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정육점 우리 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강한 권력이 들어와서 다시 만들어주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속성이 항상 같이 작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와 뭐 개인, 사회와 개인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서로 견인하고 맞고 이런 역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뭐 민주주의의 선진국도 안심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사회 갈등을 이제 해결을 못하고 교육이 건전한 지성을 제공을 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독재와 손을 잡을 수 있으니 우리 개개인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참 무섭기도 하고 소중한 진리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박사님께서 틀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하는데요. 들어오실 때
예쁘고 막 무성해 보이는 나무가 있었던 건 보셨을 거예요. 저 여러분의 왼편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주 소중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박사님과 여러분을 매개하는 소통 나무기 때문인데요. 일찍이 이 강의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서 이렇게 카드에다가 질문과 소감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미 좀 선정했던 질문 3가지 정도는 먼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는 임의로 그냥 제가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잠깐 이제 이동을 하기 전에 좀 서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4.19 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변화한 점 중 가장 크게 바뀐 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박사님. 어떤 분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학생운동이 생겼다 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내재적인 토양이 마련돼 있었던 것이고, 네.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도 경제적 민주적 성장을 빠르게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한국 사회 어떤 사회교육, 기층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니까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출세의 도구로, 학벌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는 엘리트층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시민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2번째 질문은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거 의미가 거창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혁명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이, 국민이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혁명의 정의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다양한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 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내리는 정의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 보는 게 중요합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세상이 빨리 바뀌는 사회는 그게 더더욱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못 드렸는데, 현대 사회에서 왜 민주주의와 또 반대로 선진국에서도 왜 독재가 나오는, 지금 또 이상하게 무슨 파시즘이 등장하고 이러느냐. 민주주의라는 게 다원화되고 성장이 빨라지고 개인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탄생했는데, 너무 빨라지니까 네트워크도 너무 다양해지고 개인도 너무 빨리 성장하고 개인도 내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불확실성이 커져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아예 불확실하지 않은 것이 민주주의가 성장하지 못하는 토양이었다면, 이제는 불확실성이 너무 확대돼서 사람들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독재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도 되고, 독재로 하기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AI한테 주자. 요즘 또 이런 논리가 나오죠. 사실 그게 그 원인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버려야 할 것과 선택해야 할 것을 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버리니까 혁명이죠. 버리고 바꿔야 되는 것. 이거를 제대로 선택하는 게 전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참여하면 민주주의적으로 괜찮은 것인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사회마다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발전 단계가 지금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길은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세상에 똑같은 나라 아무 나라도 없어요. 이건 부심을 가져도 되네요. 네, 이거 그건 다르고 아닌가요? 어쨌든 다르고 우리만의 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는 우리 한국 사회의 방법과 현실을 잘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민주화되는 데는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독재나 참조정에다가 그걸 AI에 맡기는 거 못지않게 국가에 맡기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국가제도가 발달한 나라에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모든 걸 맡겨요. 또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능이 사회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과도하게 국가에게 맡기다 보니 소위 민주적 역량 해결 능력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국가가 해결해 주세요. 너무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란 개별과 집단의 그들 스스로의 해결 능력과 고민을 양도해 버리면 민주가 아닌 거죠. 제가 나 복잡해요. 짜장면 뭐 귀찮아요. 회장님께서 다 알아 했어요. 제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방법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다른 쪽에 전용될 때는 민주화에 저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국가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 개인의 역할, 집단의 역할을 새롭게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요. 이게 좀 말이 극단으로 가는데 사실 제가 오늘 강연하면서도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강연하는 게 힘들어요. 얘기해 보면 몰라요. 그렇군. 네, 네. 제가 젊었을 때 어느 교수님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투표야. 정말 투표예요. 투표해서 투표하는 결정대로 따르면 민주주의래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지성이 하신 답변이었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많겠지만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자유의, 이건 물론 답이 안 나오는 정의긴 하지만 자유, 개성, 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고민을 해봤는가. 그리고 우리 교육이 스펙과 고학력자는 많아지는데 이런 본질적에 대한 고민은 더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국 지성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지성계는 이거를 해야 된다. 저 제도를 없애야 된다. 뭐를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4.19 혁명과 또 울산에서 일어났던 정임석 열사의 이런 운동이 민주주의를 이제 만들어가는데 이룩했지만 우리가 이런 걸로 같이 모였으니 들으신 만큼 여러분께서 같이 의식만큼은 또 책임만큼은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일단 준비된 질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역사학자를 꿈꾸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괜히 설레네요. 여기 또 대학교여서 그런지 역사학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혹은 역사학자가 어떤 태도로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그 얘기는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학자 되겠다고 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네. 이런 얘기, 저희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께서 역사학을 왜 좋은 것이냐를 설명한 게 아니고요. 대학 교수가 이렇게 좋은 직업이다. 일주일에 3일만 나가면 되고 그런 방학은 현실적인 석 달씩 이유가 되고 네. 학교에 가서 3일 나가서 한 2시간 강의하면 되고 휴강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매일 파티 나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다. 제가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사실 교수가 되고 싶었죠. 저렇게 좋은 직업이 있다니. 네. 근데 교수가 되려면 뭐를 제일 잘할까? 그때 제일 잘하던 게 역사였고 제가 솔직히 옛날 얘기는 좋아했기 때문에 제 꿈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 깨달은 것이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에 맞는 사명감, 책임의식.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는 교수가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학자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것은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 사실은 학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다 오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40대만 됐을 때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져라. 이게 결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내가 내 개인으로 사는 삶하고 괴리된 게 아니다. 그게 없으면 개인으로의 삶도 결국 왜곡되고 만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어떤 질문 또 어떤 말씀들 적어놨는지 궁금해서 미리 봤는데 어쩌다가 역사학자 되셨는지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답변도 좀 됐을 것 같고요. 개인의 정체성을 어떤 명사보다는 동사로 풀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질문하신 대학생 분께도 큰 울림과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모았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렇게 해보고요. 예쁘죠? 나무가 참 예뻐요. 그리고 아주 강건하게 딱 서 있는데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어요. 이런 의견이 있네요. 저희에게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띵언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를 아까 제가 왜 투표다라고 했던 것이 그분 말씀도 잘 틀린 말씀은 아닌 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특히 의견 대립, 투표, 뭐 아까 말씀드린 다원화, 다양성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자꾸 숫자의 개념으로 취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배웠던 우리 교수님께 해주신 말씀인데 민주주의의 뜻을 숫자로만 취한하지 마라. 그거는 그거의 일부일 뿐이다. 그럼 민주주의의 그럼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민주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투표를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지혜란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에 투자를 할 때 경공업에 투자를 하느냐 중공업에 투자를 하느냐는 건 지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는 굉장히 여러 집단에게는 다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라든가 어떤 회의라는 것은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이익의 분배, 그 다음에 어떤 미래 발전적인 것을 위한 경영부터 방법의 분배, 그리고 어떤 선택, 최종 선택으로서 숫자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소수와 다수의 대립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하위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할 때 다수결이란 동의의 개념이지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면 그것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득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어떤 그 손해보는 사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동의의 과정으로서의 그 다수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옳은 것인데 위에 지혜, 선택, 판단, 설득의 문제를 생략하고 다수결로 했으니까 다수결에 따릅시다 라는 것은 지극히 기계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특히 투표라는 건 절대로 다수결의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의 문제예요. 그 동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다수결에 대한 동의가 잘못돼서 물리자 말자 하는 사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민주주의는 투표와 다수결로 승부가 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최하위의 개념이다. 그 전에 우리가 전략을 짜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결국 소수의 문제라는 것도 뭐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이 말도 사실은 현 시점에서의 최대 다수냐 10년 후의 다수냐 이런 것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올바른 방향 선택, 설득, 합의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다수결은 동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뭐 민주주의의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쉽게 설명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네요. 4.19는 혁명, 5.18은 민주화 운동, 4.3은 사건, 6.10은 민주화 운동 등 용어가 달리 사용되는데 아까도 뭐 혁명, 이런 혁명에 대한 다양한 용어에 대한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성향의 문제인데 이건 정말 제 개인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국 군사사 편찬할 때 용어 문제가 나와가지고 임진왜란을 뭐라고 할 거냐 뭐 등등등한데 그걸 대토론회를 하자고 제발 하지 말자. 제가 그때 그 총괄 매니저였는데 제발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결국 했거든요. 3박 4일 싸워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쉽게 말해서 임진왜란을 할게요. 우리가 임진왜란을 역사에서 배운다고 할 때 임진왜란이라는 단어가 사실 기분 나빠요.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왜 사건을 단어로 규정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19 항쟁도 좋고 혁명도 좋고 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4.19 혁명을 4.19 항쟁이라고 하면 이건 혁명이 아니고 뭐 어떤 불온한 세력들이 뭐 사고 친 거야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잘못된 거죠. 사람이 제 이름이 있으면 그 뒤에 저에 대한 설명이 따라오는 것이지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역사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은 사건적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왜곡될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의미 붙을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중요한 저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역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근데 물론 4.19 의거 혁명 뭐 혁명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의거라는 말도 절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임석 열사 같은 경우 그때 2학년이었어요. 정말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 형님, 누님, 동생들, 이웃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짧은 고민이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1년 내내 밤새운 고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도 의거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의라는 말이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의거라고 하면 4.19의 혁명성을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사건들을 하나의 의미로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용어 연도 뭐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이 방어해서 조국을 수호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다가 말은 전쟁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이런 논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현장적 의미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현장적 의미를 자꾸 평가를 절하한다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나오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어보다는 의미, 역사적 의미 뒤에 줄을 읽자. 제목만 보지 말고 본문을 읽자. 이런 풍토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어 자체에 매이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내용과 의미에 더 집중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도 있네요. 박사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런 열매가 있었고요.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학생분인가요? 현재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이 역사를 통한 교훈과 지혜를 가르친다기보다 암기 위주의 지식만 전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로 인해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어려운 듯한데요.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박사님께서 제안하고 싶은 개선 방안 있을까요? 있을까요, 박사님? 역사교육 개선하려면 대학 시험제도 바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공정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공정이 빠지면 물론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민주주의에서 소수와 똑같은 건데 공정조차도 표준화된 공정인 거예요. 수많은 공정 중에서는 뭔가 희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대학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이 먼저 큰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건 집단화, 획일화된 공정이거든요. 획일화된 공정이니까 교과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교과서 시스템으로 가니까 역사 교육이 저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역사 교육 바꾸는 거는 우리가 대학이라는 시험 제도를 위해서 대학의 공정함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무수한 공정함을 희생하고 있는지 깨닫고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말하면 다 동의하시는데요. 제도를 내놓으면 동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로 동의한 게 아닌 거죠. 정말로 체감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라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까 민주화를 완성시키는 여러 세 가지 요건,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짚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교육과 맞닿아서 같이 가려면 좀 여건들이 네, 그거 네.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70년대 우리 화두는 항상 제도였어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와 능력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실행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또 제도 바꾸자고 그래요.
아니죠. 그 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결여된 건가를 뭔가를 찾아서 채워야만이 그 다음 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 역사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교육 전반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각자 좀 같이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아주 길게 써주셨어요. 4.19 혁명은 이후의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리면 우리 국민은 무력이 아닌 방법을 통해 뜻을 관철했는데요.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각 나라별 역사나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까 또 강연해 주셨던 거에서 좀 더 덧붙여 주실 것 있을까요? 아마 폭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총기라든가 자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특성은 조선 시대부터 어떤 국가 행정력, 국가가 사회에 관여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흔히 절대주의 왕권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에 이름이 무섭게 절대적인데 우리나라 삼국시대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떤 국가 제도의 어떤 국가 행정력, 국가 어떤 규정력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공공 치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의 오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특히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어느 정도 범죄라든가 처벌하는 게 있었는데, 조선에 들어오면 그런 것까지 거의 다 이제 국가가 직접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슈퍼마켓에 강도가 들어오면 막 쏘면 정당방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에 침입한 거를 그 집주인 아저씨가 싸우다가 파이프로 때렸더니 폭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잉진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판사님께 하신 판결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조선시대에도 있어요. 도둑을 잡아서 관청에 끌고 가는데 두드려 패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인데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네. 너 왜 때렸냐고. 그냥 잡아오면 되지. 그만큼 사적인 폭력, 사적인 어떤 질서를 굉장히 규제하던 나라예요, 우리는. 그리고 치안이라는 걸 절대로 국가행정력에 맡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봉건적으로 이제 하는 사회도 아니고 외국하고 무역하고 이러지도 않다 보니까 되게 농업사회라 비교적 질서가 이렇게 잘 잡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치가 높아진 것이고, 한국에서 미국에 가나 캐나다 같은 사시는 분 중에 미국에 가면 총기 사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정작 그 동네 살아서 보면은 지평선 보이는데 집 세 채밖에 없는데 총 없으면은 강도가 아니라 뱀 나오고 들깨 나오는 걸 저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미국 사회 총기 문제라는 건 단순히 총을 좋아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 사회 문화, 지리적 영향 이런 것들이 합쳐서 나오는데,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관과 국가 공권력에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보입니다. 네, 폭력이라는 거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여러 요소들로 짚어주셨습니다. 좀 연결 질문으로 제가 다른 분이 적으신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역사 보편의 질문이 되는데, 그렇죠. 역사가 반복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참 그 권력력 얘기할 때 뺐는데, 가끔 특히 이런 자유당 정권 때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역사학자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직업이 맞나 싶은 회의가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아무리 역사로 가르치고 권력력이라는 것만 갖고 얘기하면요, 이게 인류 역사 4,000년도 필요가 없어요. 네. 정말 우리가 아는 요순 시대 그 3대 얘기만 해도 어떤 권력력에 대한 평망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역사학자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반복되는 거죠. 그런 노력도 없었다면 어디로 반복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는 걸 성취하지 못하지만 좀 더 나아지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로테이션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것들도 읽어보겠습니다. 뒤편에도 있어서 제가 좀 보이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가 네, 소리만 들어주세요. 네, 실제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역 이주남은 군인입니다. 전역 앞두고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역사를 전공한 선배로서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방송도 많이 하셔서 정말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알려주세요. 일단 역사를 할 때에 규범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어로 가르치려고 좀 하지 마라. 예를 들면 4.19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저도 사실은 그 다음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내용, 그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을 알아서 전해주는 게 역사학자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단어로 가버리면 그냥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단어로 이해되면서 전혀 다른 삶이 오는 거예요. 이 간단히 말하면 키가 크다. 조선시대 키가 한 158에서 160cm니까 170cm만 돼도 키가 큰 거예요. 엄청 크죠. 네, 네. 그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뭐 팔척거고 180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관우 장비 팔척거고 그러면 보통 2m 생각한다고요. 그만큼 단어로 연결되는 역사는 무수한 오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지성의 발전이 없어요. 쟤는 쓴 걸 못 먹어요. 바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쓴맛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역사학자는 그 쓴맛을 가르쳐줘서 저 사람은 왜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 고민하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다른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해도 정말 고민을 아까 질문했지만 소수에 대한 소수의 고민이라는 건 논리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떡하겠니? 소수가 참아야지.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거를 공감하고 소수가 주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나오려면 그들의 고민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역사는 단어가 아니라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단어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싫어가지고 항상 내용을 알고 싶어 했어요. 쓰다 그러면 얼마나 써야 쓴 것인지.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어릴 땐 약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 안 먹겠다고 가루약 못 먹겠다고 토하고 이런 애들 보면 엄청나게 비웃었어요. 맨날 바보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막 칭찬하잖아요. 얘는 약도 네. 잘 먹고. 저희 때는 학교에서 막 교실에서 단체로 왜 그 기생충약 먹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막 그런 못 때가 먹고 있었죠.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 보면서 만족감을 느꼈죠. 바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헛된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쓴 걸 잘 먹는데 쟤들은 쓴 걸 못 먹는구나. 그래서 그 마이신 그 캡슐 네. 캡슐에 들은 약을 어느 날 제가 탁 해서 깠어요. 어머나. 까고 그래서요? 네. 그 가루약 그 약봉지에다 딱 나는 이 정도 우습게 먹을 수 있지 하고 먹었다가 다 토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그 캡슐에 들어가는 쓰다는 게 그렇게 쓴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는 쓴 거는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쓴 것만 먹고 쓰다고 생각했던 거지 세상에 이런 쓴 게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쟤는 쓴 약을 잘 먹는 애, 쟤는 못 먹는 애. 그게 아니라 쓴 것 중에는 다양한 쓴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게 진정한 역사입니다. 네. 아까 지금 질문 주신 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박사님 대답 말씀이 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 또 적어주신 말씀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가 여기 직접 즉석에서 질문도 받아보고 싶어요. 오늘 강연 임용환 박사님 강연 들으시면서 든 질문, 뭐 소감 이런 것도 벌써 손 드셨어요. 너무 적극적이어서 좋고요.
혹시 유튜브 구독자 팬이신가요? 네, 어디 사시는 어떤 분이신지 스태프분께서 지금 뒤에 마이크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도 같이 한번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는 곳은 서울인데 올해 여기 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와, 일단 그 유튜브 라이브로 그 역사를 그 기록 그대로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역사학자 같은 전문가는 왜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고 굉장히 뿌듯했던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오늘은 아무래도 그 민주주의 관련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어떻게 쟁취하기 위한 항쟁들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은 4.19 때 한번 성공을 했고 그리고 6월 항쟁 때 성공을 한 어떤 희귀한 케이스인데 어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좀 서서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네. 혼자 앉아 있으니까 건방져서. 근데 그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고민 많이 하지만 살던 사람이라 아직까지 그건 제 세대에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는 아니고 오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아까 4.19가 민주화와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결국 산업화가 조금 빨리 되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만한 전문 인력과 지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과거 70년대 80년대에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뭐 물도하라 이런 거 많았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는 200년 300년 가야 바뀌어요. 제가 뭐 박제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느 나라의 보수적인 전통이 한번 바뀌는데 진짜 전쟁 나고 나라 다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도 물론 하루라도 빨리 바뀌는 게 좋으니까 저도 책에다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빨리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런 것에는 확실히 교육의 힘이 중요했고 우리가 어쨌든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학과 사실 한국이 가장 잘못된 게 대학을 나와야 지성인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교육제에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성인입니다. 근대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갑자기 얼굴을 못 드는 이상한 사게 되면 이름이 벌써 고등학교잖아. 하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교육을 통해서 복잡하고 다원화되고 빨리 변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그게 이제 역시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땐 중요한 비결이었다 생각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 네, 아주 좋다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셨고요. 또 앞쪽에 손든 분 계시는데요. 네, 마이크 받으시고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작년까지 이제 물리 선생을 하다가 이제 올해 그만두고 지금 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 교수님 강연을 이제 토전사 때부터 되게 즐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라이브 방송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좀 더 역사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기업 관련해서 참 2년 동안 공부해 본 내용이랑 되게 상충되는 내용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 독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오너가 현명해야 그 기업 밑에 있는 직원이라던가 전체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많고 제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이라던가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스스로 혼자의 의사결정으로 그렇게 기업을 일궈 오셨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의 다수의 IQ가 높은 뭐 시대의 석학분들께서 뭐 국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연구를 하셔서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업가 분들이 참 우민 정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강연을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서 느낀 게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지금 발흥한 지 200년도 안 됐고 그 발흥의 계기에는 시장이 넓어지고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입에 풀칠도 못하는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면 지금처럼 민주주의를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북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의견 듣고 아까 싶습니다. 아까 강의하다가 제가 조금 시간 부족해서 조금 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개개인은 다 다른데 어떤 집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그 집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놓고 민주적이냐 독재냐 참준형이냐 뭐 왕정이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체든지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된 기분이 드는 어떤 정체든지 사회의 다양성과 그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어떤 리더십과 위와 아래의 충돌이라는 건 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왕정할 때 말씀드렸지만 왕정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이것만 먹어. 어떤 리더가 너희들은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왕정이 아니에요. 그 다양성을 우리가 요즘 말로는 소통해서 하나의 어떤 역동적인 유기체로 만드는 방법으로서 왕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왕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러한 다양성을 전제로 한 체제라는 자체는 왕정이나 뭐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서 민주주의 특징은 집단의 전문성과 다양성, 변화라는 것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엔 리더가 없냐? 없지 않죠. 과거 민주주의에서 제일 고민했던 게 엘리트였어요. 특권적 엘리트가 아니라 전문 집단.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회에 수백 종류의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의 전문성, 이 집단이 미래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려면 거기도 리더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처럼 사회 발전 속도가 늦고 그게 그거고 그럴 때는 조선시대 같으면 영의정 좌의정 모이면요 그냥 조선 돌아가는 얘기 다 해요. 정승들이 왜 정승하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처럼 독재야 당시다 이거 아닙니다. 조선시대 정승하려면 나이 70대에 산에도 올라가 보고 다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실록을 봐도요 웬만한 수령보다 성 쌓는 것도 더 잘 알고 모두 하여간 문제 생기면 정승이 다 알아요. 왜? 사회가 단순하니까. 근데 지금 정승이 가서 저기 조선소를 여기다 지읍시다.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이제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워렌 버핏이니 누구니 전문가의 역할이 집단 내에서 살아있는 것과 그것이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져서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 모순이에요. 왜? 이제는 어떤 위대한 리더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못한다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게 그 분야에서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다양성이 있고 그런 워렌 버핏 수천만 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이라는 체제가 필요하시고 한 사람이라는 게 또는 특정 집단이 특화된 것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와 민주주의는 절대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질 때는 워렌 버핏이 자기 친인척, 동료, 친구, 동료들 모아서 쭉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결국 이런 다양한 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게 탈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당 시절 얘기를 아까 그 드라마 야인시대에 나왔어. 다 유명하지만 그 곽영주 이제 국가가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경찰이 전 나쁜 의미가 아니고 경찰이나 공권력이 강화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죠. 뭐 경호실 세지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회의 여러 압력 단체들, 사회 단체들 생기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정권 지향성 단체가 생기는 거, 그거 지금도 생깁니다. 그런데 자유당 시절의 문제는 뭐였냐? 그 축, 이정재, 유지광, 곽영주 다 한 동네 출신이에요. 국가 권력에서 한 동네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한 지역
집단이 할 수 있는 어떤 특권 범위를 넘어간 거죠. 예를 들면 울산 상공회의소가 있다고 쳐요. 아니면 뭐 울산지방 향후회가 있다 쳐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울산 상공회의소가 국가 정책을 좌우한다면 부정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문제와 전문가 집단의 문제와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 워렌 버핏을 어떤 체제로 합리적으로 서로 공감의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냐. 워렌 버핏하고 내가 금융 투자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학교 얘기를 하고 워렌 버핏은 재정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나오게 하는 그게 민주주의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거 굉장히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거의 민주주의는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이다라는 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대 민주정, 원시 민주정 했잖아요. 이거는 생산력이 낮은 거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성의 문제예요. 게르만족에도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고대 게르만 부족들이 딱 3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장, 전사계급, 농민들이 있을 때 전쟁에 나갈 때는 전사계급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왕이라고 나와 전쟁하러 가 이렇게 못해요. 생산력이 낮고 세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의미 있지만 이 사회가 어떤 계층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력이 엄청 발달한 사회도 수장과 똑같은 농민들만 있다면 오히려 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원적이라는 것과 생산력의 낙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메커니즘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히려 북한이 지금 조선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중앙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조선시대 왕도 수령 동지만큼 권력이 세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북한이 조선시대 같은 농업사회는 아니잖아요. 중공업도 있고 뭐도 있고 산업화된 상태에서 통제 경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짚어주시고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참 아쉽게도 이렇게 응원과 질문 말씀들 많이 모였고요. 또 실시간으로 또 질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 손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질문에도 길게 또 정성 들여서 대답해 주시고 강연해 주셨습니다. 임용환 박사님 4.19 혁명과 울산에서의 정임성 열사 이분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짚으면 좋을지 아낌없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참 진지하게 끝까지 집중도 있게 참여해 주셔서 저희도 진행하고 말씀 나누면서 참 감동받았고요. 이렇게 봄봄봄 민주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민주문화제 이후 울산 보훈지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호국 독립문화제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주 토크 콘서트에서 나눈 것처럼 과거에 순국하신 열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해보고요. 역사에 대한 더 큰 관심, 이 울산에서도 역동하는 에너지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봄봄봄 민주 토크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유세진이었고요.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